사람들이. 왜 안 들어올까? 자, 오늘은 이준석 씨의 그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문을 이제 시리즈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준석 씨는 뭐 대선 출마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 어떤 대선 주자보다도 더 요즘 이제 화제의 중심에 있는 분이라, 그래도 뭐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뤄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저도 꽤 인상적으로 봤는데, 뭐 일단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영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보면서 예.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 보면서 확실히 일단 개인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한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키즈로 어쨌든 정계에 대비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저는 일단은 그 사람이 한국 정치사에 어느 적어도 한 가지는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개인의 대한 호호와 그리고 개인의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동의냐 아니냐 이거랑은 별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지난번처럼 이 연설문의 장점과 단점을 좀 약간 구분해서 정리했는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정당 안에서 자신이 그동안 정당 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얻어왔던 일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 당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한 상대를 같이 설정했다는 지점이 저는 되게 좋은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성과인 2030 세대연합, 그러니까 젊은 보수층을 들어왔다 이 부분과, 그러면서도 개혁 필요한 상대, 즉 부정선거 연설문에서는 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주로 타겟팅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좀 어르신들, 보수 유튜버에게, 그러니까 어르신 유튜버에게 끌려가는 뭐 태극기 유튜버들, 그런 계층을 좀 개혁이 필요한 대상으로 삼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은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부적으로 자신이 어쨌든 이준석도 지금 데뷔한 걸로 하면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있고, 그러면 정당 활동하면서 정당인으로서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그러니까 성과를 이뤄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약 부분에서 당대표, 물론 이게 대선이 아니라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당 개혁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지점에서 지금 공약에 좀 약간 공약이 좀 대선 후보 주자들보다는 조금 레벨이 낮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되게 지금 미디어에서 되게 재밌어 할 만한 주제인 공정 아젠다를 꺼내온 거는 되게 좋은 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능력주의 서사에 맞춰가지고 공천 받을 사람들 시험 보자 한 거랑, 그리고 대선 후보들 배틀형 사대 뭐 2대2였나 사대선인데 그렇게 팀 배틀형 토론으로 하자라고 한 거는 되게 흔히 보수층이 좋아할 약간 능력주의 서사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잘 정치를 하려는 엘리트면은 이 정도의 엘리트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는 보수 정당의 출마자라면 할 만한 안 된다라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 보자를 능력 그런 걸 얘기하면서 나온 게 할당제, 즉 요즘 이준석이 많이 밀고 있는 파트인데, 여성 할당, 뭐 특히 여성 할당을 메인으로 까고 있죠. 여성 할당, 뭐 지역 할당 이런 걸 공격을 하면서, 여의도 기웃거리는 것들, 여성들, 여의도 기웃거리는 호남 사람들만 할당제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지 않고 나는 이런 능력주의를 하면서 보통의 청년이나 보통의 여성들을 끌어오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워딩은 되게 일종의 한국 사회에 있는 정치 혐오 정서를 끌어들이면서도 그러면서 되게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 이거랑 별개로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라는 느낌을 사용하는 주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넘어가지고 젠더 이슈를 얘기하는 것 부분에서도 갈등은 언급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 젠더 이슈가 본인이 이게 되게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이고 여성 혐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연설문 같은 공식적인 워딩에서 안 넘어가지 선을 넘지 않는 부분이 저는 되게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점은 아무래도 좀 이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이준석 씨 그 연설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주 그냥 잘 발제를 해주셨네요.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새 몇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들어오셨던 조성래 사무관 또 들어오셨고 참관인이라고 지금 이름 되어 있는 분이 계신데 아마 아까 보니까 뭐 차 타고 이동 중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하기 곤란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간단하게 누군지라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동 중이시라도. 참관인님 소리 들리시나요? 간단하게라도 누구신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뭔가 뭐 이동 중이라 좀 어려우신 것 같긴 한데 그 나중에라도 가능하시면 채팅으로라도 간단히 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켜졌네요. 예, 저 서울시의회 안상훈입니다. 아, 예. 아, 상훈 씨군요. 예, 저 이동 중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마스크 다시 끼시고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그러면. 안상훈 씨는 저랑 광진구 청년연설대전 같이 했던 분이고 광진구 구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서울시 의회에서 그 입법 인력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임유진 씨. 임유진 씨도 이번 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준석 씨 연설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던 고구마스러운 그런 걸 좀 떨쳐버리는 좀 시원한 맛이 있는 또 젊은이의 패기가 있는 그런 출마 선언문이어서 이제 뭐 저와는 당색은 전혀 반대이긴 하지만 엄청 뭔가 응원하게 될 정도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선언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당 쇄신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가 사실은 자신이 그 3선을 도전하면서 계속 이제 배제되어 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의 울분 같은 것들이 너무 적절하게 20대, 30대의 어떤 좀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상징성을 충분히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울림이 컸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뭐 586이라던가 그 세대에 대해서 세대가 외치는 건 사실 자리 비켜라 이건데, 그러니까 뭐 따지자면 무슨 월가 점령하라 할 때 그때 아큐파이라는 단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차지하겠다, 너네 나가라 이런 느낌으로 딱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선언문을 딱 한 표로 바꾸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큐파이. 우리가 차지할 테니까 좀 비키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 사실 시험을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지 당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당직자? 당직자들 뽑는 것까지 시험을 본다고 한 것도 사실은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패친분들이 이제 답글을 이제 달아주신 걸 보고서야 이제 좀 깨달은 게 그럼 시험 본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5, 60대나 이제 6, 70대는 배제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그 시험을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쓸려 나가는 그 머리를 쓴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뭐 사실은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묘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준석이 하준경 씨가 아니구나. 하태경? 하태경 씨랑 둘이 이제 좀 많이 청년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시점 딱 인국공 사태였잖아요. 근데 그 인국공 사태조차도 사실은 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 공정 가치를 가지고 그때 청년의 불안을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그때 딱 그 틈을 잘 파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출마 선언문이 이렇게 성공을 한 거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3선 도전하는 그 시기와 그리고 그 인국공 사태 때부터 가져왔던 이 본인의 이제 하태경과 같이 이제
청년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그 노력, 이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딱 어떤 큰 돌풍을 일으킨 거지 그냥 이 산업문만 갖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되게 고무적이었고 저는 사실 이게 지금 민주당한테 많이 되게 이제 충격파로 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조성래 사무관은 어땠어요? 네, 조성래. 반갑습니다. 조성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대선 출마 선언문이었는데 이건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문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대표의 이 출마 선언문을 제대로 읽어본 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좀 이슈가 분명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준석이 30대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제도권 내에서 물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당 대표까지는 없는 상황. 그리고 뭐 30대 당 대표가 뭐 아주 오래 전인 것 같은데 뭐랄까요, 청년들의 어떤 뭐랄까요, 제도권 진입이 되게 어려운 어떤 시대적 불만, 요구 이런 걸 좀 잘 반영을 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뭐랄까요, 지난번 그 양승조 도지사 때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좀 뭐랄까 시대적 요구나 어떤 정신을 좀 그나마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개방과 경쟁, 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겠다. 그다음에 뭐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뭐랄까요, 최소한의 어떤 실력을 검증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좀 잘 담아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근데 저는 일단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이 다른 곳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뭐랄까요, 보수 정당 대표로 이제 출마를 하는 부분인데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나. 본인은 낡은 이념 논쟁이나 지역 구도 이런 거는 뭐 더 이상 뭐 확장할 수 있는 지지층은 없다.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보수 정당이라면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경제에 대한 뭔가 확실한 입장, 이를 이제 확실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어떤 뭐랄까 북한 문제라든가 대미 관계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어디 정도까지 뭐 할 수 있는 권한인지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랄까요, 뭐 당원 당규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요, 비전 제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젊으니까 그냥 뭐 열어주겠다. 뭐 앞으로 뭐 미래 한번 지금이 완전히 뭐랄까요,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뭐 정권 재창출이니 물론 지금 인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건지 어떤 부분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바꾸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 또 김보람 씨 들어오셨는데 뭐 외부라서 말씀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겠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 연설문 첨삭이 취미인 대한민국에 이제 2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최순실이고 한 명은 접니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첨삭하는 게 취미였다가 감옥에 가셨죠.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랑 청년들 연설 첨삭하는 게 취미인데 연설문 첨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연설문은 참 잘 쓴 게 도입부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설 평가할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입부의 주제를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청중들이 저 사람 무슨 얘기 바로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연설을 되게 편하게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처음부터 주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도입부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준석 씨가 되게 잘 해주셨고, 그래서 도입부터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죠. 아, 그 젊고 이제 패기 있는 그런 후보의 캐릭터에 잘 맞는 연설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실 리뷰 모임을 3번째 하는 건데 그 3번의 그 후보 중에 가장 이렇게 호평 일색인 것 같긴 해요, 오늘이. 아무래도 뭐 우리도 뭐 이제 좀 그런 연배도 어리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식으로 이 문장 자체가 좋은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치 연설에서. 문장도 문장이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명확하게 노선 투쟁을 밝혔다는 거예요. 노선 투쟁. 근데 이제 그 노선 투쟁을 예를 들면 이념을 가지고 이 안에 보수 안에서의 뭐 어떤 뭐 친이 친박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용기 있는 보수와 비겁한 보수, 이렇게 이념 투쟁, 이렇게 그 내부의 노선 투쟁의 전선을 그은 거지. 그 사실은 이건 보면 개혁 보수와 냉전 보수 사이의 이념 투쟁이거든요, 원래는. 유승민 뭐 이제 이런 쪽에 옛날에 친이로 대표되는 그런 쪽이 좀 온건한 보수 세력이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그 본의 아니게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쓰게 되는 김문수라든가, 이제 과거 냉전 세력 혹은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에 영합해서 지난번에 황교안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탄핵을 부정하고 이제 뭐 그렇게 나아가는 게 이제 과거 냉전 보수라면, 사실은 그 전선의 연장에 있는 거예요, 이준석도. 그 연장선에서 개혁 보수의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온 건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이념으로도 갈라치면 아무래도 전통적 보수 세력으로부터 반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인, 뭐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인 그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용감하냐 비겁하냐, 이렇게 갈라친 거죠. 이렇게 갈라지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구도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극소수의 태극기 부대에 불과하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선관위를 믿죠. 선관위 몇천 명의 직원들이 미쳤다고 부정선거를 다 같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소수의 태극기 부대 양반들이 이제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합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겁한 보수라고 쳐냄으로써, 사실은 냉전 보수가,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랑 이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굉장히 부안해동했던 거거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편인데,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 어떤 약점이죠. 기존 어떤 냉전 보수 세력의 약점을 잘 파고들어서 그걸 비겁한 보수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비겁하고 용기 있는 구도에서는 당연히 용기 있는 쪽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더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당내 노선 투쟁을 본인에게 되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을 그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는 결국 전선을 긋는 건데, 그 전선을 그을 때 나한테 유리하게 그어야 되거든요. 나한테 불리하게 그으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더 폭넓은 어떤 지지 기반과 대의 명분이 있는 쪽으로 전선을 그어서 자기의 반대하는 쪽을 비겁한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주 뒤에 얘기가 되게 수월하게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도입부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안으로 제시한 건 결국 능력주의잖아요.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정치권의 당직이라는 게, 뭐 여기 민주당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되게 임명직이잖아요, 하향식으로. 이번에 사실 동학이도 당 최고위원 됐지만 송영길 대표가 임명한 거잖아요. 너 할래? 오케이 뭐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 전에 이해찬 대표 시절인가요? 그때 민주당에서 청년 대변인이란 당직을 오디션으로 뽑은 적이 있어요. 오디션으로 뽑아서 뭐 연설도 시키고 심사위원들이 질의응답도 하고 온라인 투표도 하고 해서 뽑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뽑았으면 청년 대변인은 계속 오디션으로 뽑아야지. 그래야 맞지. 근데 한 번만 그렇게 뽑아서 박성민이라는 애를 뽑고 걔가 당 최고위원까지 됐죠, 동학이처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청년 대변인은 그냥 이낙연 대표가 임명해버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김한규 선배를 임명했다가 김한규 선배가 나 40 넘어서 청년 아닌데 이러니까 그랬어? 그러면서 청년 대변인을 권지웅 씨로, 그 비례대표 후보인 권지웅 씨로 또 바꿨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경선 절차도 없고 뭐 투표도 없었어. 그리고 그냥 이낙연이 내가 당대표였으니까 그냥 임명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 때는 상향식으로 뽑았다가 같은 직함인데, 어떨 때는 또 하향식으로 임명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매번 제도가 바뀌니까. 근데 이준석은 딱 원칙을 천명하고 누구에게나 당직을 개방하겠다. 물론 이제 뭐 대변인이라든가 전략기획통이라든가 이제 그럴 만한 당직이겠죠. 아주 행정신문 아니고 당직을 개방하되, 그걸 이제
실력으로 뽑겠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실력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토론 배틀, 정책 공모전, 그리고 연설대전. 연설대전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연설대전이란 말을 만든 사람은 접니다. 원래는 그 전에 연설대회라 그랬지, 다. 연설대회. 스피치 대회 그랬지. 근데 연설대전이란 말은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 청소년 연설대전 만들면서 그때 처음 써가지고 퍼뜨린 말인데, 이준석 씨도 이걸 알아요. 이 맥락을 알고, 저도 한번 몇 번 초대해서 축사를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던가, 이준석 씨한테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동학이가 또 이걸 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연설대전이란 말이 귀에 꽂혔겠지, 귀에 들어가 있었겠지. 그래서 아마 쓴 것 같은데, 어쨌든 뭐냐면 말과 글로 뽑겠다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토론, 연설, 뭐 스피치, 뭐 발표 이거잖아요. 그 말과 글로 경쟁을 시키겠다. 이거 나중에 대선 토론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명씩 짝지어가지고 토론 배틀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컷오프를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필기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NPS? 뭐 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NCS, 그 공무원 자격 뭐 시험인가 봐요. 이제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아까 임유주 씨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시험으로 걸리기 시작하면 진짜 60, 70대 노령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까 말한 냉전 보수, 이제 뭐 이런 비겁한 보수라고 했던 그 당내에서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세력을 자연스럽게 밀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룰을 제시하는 거죠. 그 대안을 그 어쨌든 그 대의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룰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그 뛰어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대의명분, 또 요즘 세대의 트렌드인 20대 어떤 그 30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쥐고 가는 이제 그런 포석인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참 저는 이 이준석 씨 보면서 얘가 정말 정치 신동이 아닌가. 제가 여러 명한테 정치 신동이라는 이제 이렇게 농담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야말로 정말 정치 신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또 그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할당제 반대하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죠.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이면 오히려 호남 할당제, 여성 할당제, 청년 할당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웅 의원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씨는 오히려 본인이 할당의 대상인이 될 수도 있으면서도 그걸 거부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실력으로 뽑아야 된다. 할당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여성, 청년, 호남을 합치면 대한민국 인원의 70%다. 그게 무슨 할당이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속 시원한 측면이 있죠. 그런 면도 굉장히 잘 치고 들어갔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재밌는 점, 뭐 젠더 갈등은 살짝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언급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준석 씨가 정치를 시작할 때가 2012년, 11년 그 박근혜가 비대위원 임명했을 텐데, 그때 당 사무처 공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랑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이 많이 당에 이제 채용이 되는데, 걔들이 한 10년 지나니까 지금 당의 주축이 됐다 이거죠, 실무자로서. 그래서 걔들도 우리 당의 엄청난 자산이다. 걔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 이런 것도 아마 당 대표 선거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일 텐데, 사실은 그 당직자들 정치인들이 별로 신경 쓰고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걸 보고 당직자들은 굉장히 아마 호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무래도 당대표가 되면 당직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권은 거의 철저한 계급 사회잖아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완전히 보좌관만 해도 완전히 그 머슴이거든. 그래서 거의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런 당직자들을 언급했다라는 건 그 실무 당직자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찡하게 와닿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것도 이준석이 어쨌든 당을 오래 있었기 때문에 2011년 비대위원으로 들어와서 당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어떤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다. 그래서 처음에 연설할 때 무한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으로 뭐 출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떤 그 당원들한테 울림이 있는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마지막으로 저는 이준석의 어떤 연설이, 또 이준석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돌풍이 가지는 의미는 그 일관성과 진정성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준석이 벌써 10년이에요. 이준석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에 2011년 비대위원 됐을 때 동학이랑 같이 간담회도 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때 그 친구가 책을 냈거든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정치 시작까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막 뜨니까, 그때 이제 출판기념도 하고 뭐 이제 돈도 좀 모아야 되니까 출마하려니까, 그래서 26살 뭐 어린 것이 무슨 정치를 뭐 이런 제목의 책을, 굉장히 부실한 책을 냈어. 솔직히 제가 읽으면서 아주 실망했거든요. 너무 분량도 짧고 뭐 이렇다 할 내용도 없고, 그래서 좀 섭섭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돈 아깝다. 근데 그때 이준석이 아닌 거야.
26살에 그때 이준석은 그냥 하버드 나왔다라는 그 하버드 나온 이공계 말 좀 잘하는 똘똘한 청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만 있었다면 지금 정치판 언저리에 10년간이나 있으면서 그리고 방송 출연 많이 하고 뭐 비대위원, 최고위원 거기에 탄핵 거치면서 탈당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뭐 그리고 노원구에도 2번이나 출마하고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뭐 출마하고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의 그리고 택시 운전까지 하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서 또 민심도 계속 이렇게 수렴하고 그러면서의 어떤 이준석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내공이 쌓였고 그래서 이제 쉽게 볼 수 없는 뭐 사실 10년이면은 국회의원으로 치면 3선인 거예요. 만약에 한번 안 떨어지고 계속했으면 3선 국회의원인 거야. 10년 했으면.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저 어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경륜이 없다, 경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민주당 쪽의 청년 정치인도 많이 보지만 솔직히 동학이 빼고 10년이나 청년 정치인 타이틀 달고 활동하는 사람 본 적 없거든요. 대부분 다 스펙 좋은 애들은 좀 활동하다가 아씨 안 되겠네 싶으면 바로 다 로스쿨 가고 뭐 옛날 같으면 고시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좀 대기업 취업하고 혹은 자기가 창업해서 돈 벌고 뭐 이렇게 가지 그 자기 나름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10년 동안 정치권 언저리에서 활동하는 친구 없어요. 같은 노선을 가지고 뭐 탈당해서 이 당도 옮겨 다니지도 않고 어쨌든 같은 노선으로 쭉 이렇게 그러니까 동학이가 이제 그런 게 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어쨌든 최고위원이 된 거고 사실은 거의 그 국회의원 되지 않으면 좀 활동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10년간 어쨌든 꾸준히 정치권에서 어쨌든 똘똘한 애가 어쨌든 우연한 기회에 정치권에 들어왔고 브랜드가 생겼고 그 브랜드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면서 어쨌든 일관되게 어떤 개혁 보수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쌓이면서 인정을 받는 게 이번 어떤 이준석 돌풍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연설문 하나 잘 써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준석의 어떤 10년간의 정치 행보가 이 어떤 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타이밍과 맞아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가 나온 뭐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고우영 비서관 들어오셨는데 우리 고우영 비서관은 박성준 의원실 비서관이죠. 우리 정치학과 공상학번이고 반갑습니다. 고우영 비서관님 잠깐 음소거 키고 뭐 인사랑 자기소개 좀 하실래요? 비디오도 네. 가능하면 잠깐 켜시고. 비디오가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박성준 의원실 비서관으로 올해 3월에 이제 국회에 들어왔고요. 예, 그전에는 이제 투자 일을 좀 하다가 정치 학도로서의 길을 걷다가 조금 투자 일을 좀 했고요. 지금 뒤늦게 다시 정치 학도로서 품었던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다시 국회에서 일을 좀 배우면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당 이제 박용진, 양승조의 대선 출마 선언문도 보긴 봤었지만 이제 이준석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문 이걸 보니까 사실은 말로 평소에 이제 오디오로 접했을 때는 이 사람한테는 좀 덕이 부족하지 않나 정치인으로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글로는 훨씬 좀 정제되고 좀 또 청년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패기도 느껴졌었던 지점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좀 감내해야 할 어떤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한데 이제 범기영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10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원외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내공도 쌓고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향상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단적으로 이 출마 선언문에 이제 능력주의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동행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능력주의와 동행 사실은 좀 상충되는 가치이고 사실 좀 조화를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죠.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이제 이재명 지사를 경선 통과시키고 또 대선에서 다음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요새 성공 포럼을 발족을 했죠. 그 성공 포럼의 약자가 이제 성장과 공정인데 사실 이 성장과 공정도 사실 상충되는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또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서 이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끔 만들어 갈 수 있느냐가 결국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좀 검증 받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성장과 공정, 그 상충되는 가치처럼 이준석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 같은 경우에도 능력주의와 동행이라는 어떤 좀 상충되는 좀 가치,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은 조금 덜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시영 대표가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이제 경청할 만하진 않고 약간 뭐 한 줄 평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약간 가볍고 깐족거리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은 그 어떤 젊음과 패기가 원동력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2030 그리고 6070의 지지를 국민의힘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이것은 민주당을 4050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을 좀 포위해서 압박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동의를 하고 솔직히 이준석보다는 나경원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후보 경선을 할 때도 나경원이 되길 바랬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정도로서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재미삼아 하는 코너잖아요. 만약에 내가 참모라면 뭐 그런 거죠. 지난번에 양승조 때도 했었고 박용진 때도 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준석 씨한테 만약에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요런 점을 뭐 참모라면 요런 행보를 하시라든가 요런 점을 주의하라든가 이런 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든가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롤플레잉을 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스스로 대선 출마 선언문을 쓴다든가 그건 대선의 참모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한 조언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김규명 씨. 규명 씨라면 이준석 참모가 됐어.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어요? 혹은 뭐 딴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네. 사실 보완할 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 사실 저는 제 생각에 이준석이라는 캐릭터에 지금 최대치가 나온 게 연설문으로서는 최대치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완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고 다만 아까 제가 앞서서 연설문을 발제하면서 장점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문제점이라고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준석이 이건 저랑 이준석 씨랑 어쨌든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능력주의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특히 이번에서 할당제라 다 이런 거 다 하지 않고 능력에 의한 뭐 당직자를 뽑고 공천을 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정작 정치에 입문했을 때 본인의 능력, 그러니까 유권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이준석 씨는 사실상 물론 청년 비례는 아니지만 청년 할당으로 비대위원이 돼서 그걸로 데뷔를 했고 그 뒤로 여러 번 하는 과정에 정치적 경륜 과정에서도 선출직으로 당선된 거니까 아니라 다 임명직 최고위원들을 했고 임명직 비대위원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준석 씨가 지금 정치적 입지를 얻은 거는 제가 국회 신남자 아빠도 앞서 개인 소개할 때 늘 제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미디어를 되게 좋아하고 미디어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씨의 지금 정치적 입지는
수많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저 알기로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데서 얘기하기를 절대로 미디어 인터뷰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냥 같은 말 반복하는 패널로라도 엄청 미디어를 나오려고 해요. 뭐 이게 반쯤 생경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패널들이 생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준석 씨는 아마 그 생경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생경이겠죠. 그런 식으로 미디어 노출만 높이고 그러고 물론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흔히 안 좋은 말로 레카 그리고 뭐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이슈되는 그런 흔히 이슈되는 말들만 잘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의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긴 한데 그것만이 정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준석 그 여사문의 문제점은 본인이 이준석이라는 것이다. 그 사람은 이준석이라는 것이다. 가 개인적인 그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준석 씨가 사실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는 그 아우라가 있어갖고 뭔가 능력주의 화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만도 할당제로 들어온 사람인 거지 사실은. 굉장히 아픈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임유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할당제 뭐 그런 건 사실 뭐 공정 얘기를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이미 한국 정치가 지금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그거는 뭐 이준석 씨의 말에 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할 건덕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정치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이준석 씨가 이제 좀 물이 올랐을 때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고, 왜냐면 본인이 지금 당장 이슈가 된 거는 2030의 지지에 의해서 되긴 했지만 당대표가 되려면 어쨌든 권리당원이나 뭐 아니면 다른 뭐 국민들 중에서도 40대, 50대 나머지 이제 그 계층까지 같이 사로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사실 얍삽하고 그렇게 너무 인기 영합해서는 되지도 않을 거고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준석이 잘하는 게 약간 미디어 관리도 잘하고 되게 소통이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 소통을 잘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통감을 주는 건 잘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준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월등히 지금 잘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황희두라는 청년 정치인, 뭐 더불어민주당 쪽이었나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올렸던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너무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넋놓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무슨 뭐 국회의원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저는 아니 SNS를 쓰면은 SNS라는 건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이재명 지사처럼 이렇게 뭐 뭔가 현안을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뭐 듣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무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안 쓰고 있고,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조차도 본인이 정말 뭐 선거 공약이나 대선에 홍보할 만한 글을 올려. 저도 처음에 팔로우를 했다가 달기 싫은 거예요. 이건 완전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내가 용건 있으니까 내 얘기 들어줘.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댓글 달아주세요 이러고 듣고 평소는 아예 그냥 소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냥 드는 느낌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말로는 소통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냐. 뭐 시장 가가지고 악수하면서 주민들 얘기 듣고 있나?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그냥 전략 자체도 당 차원에서 우리 그러니까 디지털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SNS에서 소통 많이 해라. 이런 전략 자체도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다는 거는 그냥 지도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진짜 되게 안일한 것 같고 같은 민주당이지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석은 지금 잘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제가 그쪽 뭐 보좌진은 없겠지만 아무튼 보좌진이 있는 건가? 아무튼 그쪽에 있다고 하면 저는 이제 본인이 제일 잘하는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을 많이 모아서 그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국 정치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건설적으로 이게 네거티브한 어떤 포퓰리즘 쪽이 아니라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프레임을 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훨씬 이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래 산무관은 이준석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더 해주고 싶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뭐 당대표가 당선이 되려면 이제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어떤 젊은 청년이라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도전적이고 어떤 수용을 할 수 있고 뭔가 개방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본인이 이제 뭐 강점으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든 계속 어필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당 대표라면 뭔가 어떤 자유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비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은 제가 이 출마 선언문 전문에서 자유, 성장, 뭐 금융, 뭐 산업, 자본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는데 한마 단어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난번 그 양승조 도지사 때도 마찬가지고 참 이 정치인들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딴 나라에 산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 토대인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전혀 뭐 비전 제시가 없는 상황,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전혀 그런 방향성이나 인식 없이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 예를 들면 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됐을 때 이 당의 대선 후보로서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원할 이제 국가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출마 선언문만 봐서는 좀 알기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이준석이 뭐랄까요, 처음에 신사했던 것이 창업이었잖아요. 창업, 본인이 하버드대 출신이기도 했지만 클라스 스튜디오라는 창업을 했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제 뭐랄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방향이다라고 인식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얘기가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고,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 창업을 했다가 택시기사로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는 퇴행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었지, 뭐 정치를 하려니까 회사를 같이 운영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네. 저는 이준석 씨한테 만약에 조언을 해줄 기회가 있다면 일단 이게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너무 다변이야. 제가 방송 라디오 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말을 잘해. 진짜로 잘해요. 그리고 귀에 잘 들리게 말하는 목소리도 굵고 그래서 잘 들리는데, 근데 너무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계속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그 정도 급이 되면 방송 라디오 출연하거나 이제 그 방송 패널로 출연할 땐 그 말을 끊기지 않고 쭉쭉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작가들이 좋아하고 방송에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될 정도가 되면 너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좀 안 좋다. 이 기자회견까지 봤어요? 이 보면 그 자기가 한 10분 정도 연설문 쭉 읽고 나서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게 느껴져. 내가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기자들이 질문에 되게 인색하거든요. 미국 정상회담 때도 그런 사건이 또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기자들이 질문 안 하고 있으니까 질문 안 하면 좀 뻘쭘한데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 질문을 되게 이제 유도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질문 하나 하면 그거 물고 엄청 또 길게 얘기해. 또 질문 하나 들어오면 또 엄청 길게 얘기하고, 뭐 약간 이게 뭐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든 너무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 정치라는 건 말과 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이렇게 말을 줄이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미 이준석이 말잘하는 건 세상이 다 아니까 이제 그런 건 좀 조언을 해주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어떤 정치적 전략이랄까요? 지금까지 커온 방식은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최병천 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적 인재가 되려면 세 가지 루트가 있어야 돼요. 경력, 실력, 인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경력이라는 건 그 사람의 직함이야. 얼마나 그 자리에 갈 만한 그 앞단계에 좋은, 이러면 차관을 했으면 장관 승진할 만하죠. 그리고 뭐 뭘 했으면 그다음에 뭐 할 만하고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경력인 거고, 그거는 국민을 설득하기, 그 사람을 어떻게 딱 임명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뭐 LH공사 사장 했으면 국토부 장관 갈 만하죠. 그 뭔가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 앞단계를 제대로 밟아간 것 같고. 경력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실력은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그 직무를 수행할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인데, 사실 그거는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실력은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거야. 그 전에 잘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자리에 갔을 때 잘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건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각자 알아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또 하나가 인맥이에요. 인맥이라는 건 뭐냐면 평판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놓을까 말까 판단을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저 사람 뛰어나, 괜찮아, 믿을만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평판을 형성하는 인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준석은 사실 이렇다 할 뭐 경력, 뭐 당직 이런 거밖에 없죠. 근데 이준석은 뭘로 갔냐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압도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셀럽이에요. 셀럽. 일단 무조건 유명해지면 다 되는 거야.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지면 이 세 가지를 조건을 다 압도하고 밀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한 자리 꿰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셀럽이라는 건 결국 인지도를 말하는 거고, 인지도 높은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대표 선거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여론조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지도 싸움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주호영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아마 이준석, 나경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이준석이 1, 2위가 나왔던 거야. 근데 나경원과 이준석 중에서 이준석이 더 파워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쭉 더 치고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지도를 쌓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공적 인재가 되고자 하는 사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준석이 한 전략이 뭐냐면 어떤 인터뷰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방송 출연 기회도 거절하지 않고 꾸준히 방송에 나가서 지난 10년간 계속 국민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쌓은 거죠. 그 인지도가 이번에 빛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여전히 원맨쇼고 여전히 독불장군이고 여전히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준석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물론 국회의원 된 적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캠프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캠프 따로 안 꾸린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상계동에 있는 그 몇몇 도와주는 애도 있겠죠, 어린애들. 걔들이 뭐 SNS나 홍보 이런 건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진짜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뭐 캠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인지도에 몰빵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구축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력을 구축할 만한 세력을 구축하려면 나눠줄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거나 공직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준석한테는 그동안.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세력이 없었던 거야.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준석 자체가 박근혜 퀴즈였잖아요. 이제는 이준석 퀴즈를 만들어야 돼요. 그건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어느 정도 급에 올라가서 지도자가 되면 자기 세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드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번에 이준석이 연설 때 언급해가지고 알았는데 오세훈이 재밌는 걸 했더라고요. 지난 선거 때 유세차 그 4평 난집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공간인데 거기에 뭐 청년 시민 유세단 뭐 이런 걸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세차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켰는데 그게 조회수가 50만회, 100만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건건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이준석이라는 인지도를 가지고, 옛날에 안철수도 마찬가지였어. 그 어떤 자기가한테 그 인지도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기사만 기사를 서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셀럽이 되면 다른 사람을 셀럽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그런 무대 위에 세워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이준석이 말한 그런 토론 배틀이나 정책 공모전이나 연설대전 같은 그런 방식의 어떤 당직 경쟁을 하다 보면 거기서 그런 100만 조회수를 찍은 청년 연설가가 그런 데 도전해가지고 당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당내 이준석 퀴즈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실력 위주로 만들어 나가고, 이제 그러면 어떤 하나의 이준석 사단이 생겨나면서
정치권의 하나의 계보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겠죠. 이준석도 당연히 대통령 하려는 사람이잖아요. 정치하는데 대통령 관심 없겠어요? 36살에 당대표 되면 당연히 40 넘으면 바로 대선 나오겠지.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하면. 그러니까 이준석도 큰 꿈을 꾼다면 뭐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랑 바로 경쟁 상대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긴장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오씨 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준석과 어떤 이렇게 겨뤄도 밀리지 않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 고우영 씨도 마지막으로 또 혹시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고우영 씨? 고우영 비서관? 아, 네네. 뭐 정적이지만 상대 진영이 있지만 혹시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물론 상대 전제 진영이 있지만 상당히 괜찮은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사실 범기영님 지금 말씀하신 거랑 상당 부분이 다 겹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지를 받는다 보다도 지지를 좀 당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막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뭘 하는 그 뭐 어떤 능력을 보이거나 뭐 정책을 선보임으로써 일순간에 좀 호감을 얻는다 뭐 이런 거라면, 지지를 당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한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뭔가 희망을 품고 싶고 또 기대를 하고 싶고 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였는데, 그럼 핵심 코어 지지층을 좀 다지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좀 정치적 중량감을 갖춰야 되고 말을 줄여야 된다. 반드시 설화를 빚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사적인 관리를 조금 필요하다. 사적인 관리가 사생활적으로 뭐 그런 여자분 얘기가 잘 생각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조심해야죠. 네네네. 여자분들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예,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 어, 그 정치적 선명성을 계속 유지를 하라고 저는 좀 계속 참모가 된다면 유지를 해주고 싶어요. 이 개혁 보수, 또 보수로서의 굉장히 선명함이 어쨌든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는 보였다. 그게 핵심은 능력주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이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히 소감 듣고 마칠게요. 우리 김보람 씨가 밖에서 자꾸 이렇게 켰다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데 혹시 잠깐 마지막 소감만 얘기할 수 있으세요?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보람 씨 가능하시면 음소거 키시고 어땠는지 소감만 마지막으로. 보람 씨 가능하세요? 예, 네네. 제가 끝에 얘기할게요. 지금 내릴 때가 네,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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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마지막에. 네, 그럼 네. 김영 씨부터 오늘 어땠는지 소감 짧게 마무리하고 끝내죠. 네. 사실 이준석가 지금 원래 그동안 진행했던 건 아무래도 대선 주자 경선이고 그리고 또 저희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사람들이 얘기가 많은데 사실 대선 주자 얘기하는 것도 야당 쪽 대선 주자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고 야당도 할 거예요. 네, 출마 예, 선언한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야당은 메인 이슈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중 하나로 이준석이 나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나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한번 같이 얘기하는 자리로서라도 되게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는 오늘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임유진 씨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뭐 뭔가 시대 정신이 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실제로 한번 써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주최해 주신 거 덕분에 계속 그걸 팔로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성래 사무관 또 소감 얘기해 주시죠. 일단 그 야당,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큰
큰 야당의 어떤 당 대표의 30대 후보가 유력한 뭐 선두로 나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 그래도 미래가 있지 않는가라는 좀 희망을 좀 발견하게 되고요.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우영 비서관, 고우영 비서관도 소감. 네, 소감이라기보다도 아까 조금 더 못했던 말씀을 좀 더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 얼마나 완벽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대통령만 놓고 봤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셨죠. 그렇게 또 캐치프레이즈도 그렇게 잡혀 있었었고 그 이후의 대통령들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실 모두 다 흠이 한두 가지는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네, 대중들, 국민들은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정치이고요. 그래서 이준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똑똑하다. 이미지는 일단 똑똑하다. 또 실제로도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추고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 똑똑해지는 거, 멍청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조금 대중들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쪽에 좀 접근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소감,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보람 씨 혹시 말씀 가요? 아직도 도착 안 하셨나 지금? 네, 아이고. 네, 들어오셨구만. 생각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네, 공부 많이 됐고, 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내세웠던 그 슬로건, 그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그 슬로건 너무 좋았고요. 물론 이제 좀 시원시원하고 또 확실히 또 성긋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역시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그 당 대표의 출마 선언문의 그 내용들은 당 대표로서 뭐 그것이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혹은 앞으로 집권을 하고자 하는 그 집권 여당을 노리는 당 대표로서의 그 내용들이 아니라 좀 뭔가 그런 혁신위원, 비대위원, 정당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내용들이 아니었나 뭐 이런 식의 좀 더 그런 국가의 경영과 비전을 좀 더 그런 제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산업 이런 부분도 제시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참모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제안을 드렸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정치 인재들 그 단순하게 그런 세대 교체가 아니라 사람들은 단순히 청년들이 그걸 정치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열망은 젊고 참신한 거에 플러스 젊고 유능한 세력인 거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세력. 근데 그런 점에서 뭐 이준석 그 후보가 물론 아까 뭐 경력, 실력 뭐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래도 무능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젊고 유능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젊고 유능한 것에서 젊은데도 그 뭔가 그런 포용력이라든지 좀 사람들을 감싸는 포용력이나 이런 그 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그런 반전 매력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약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준다면 훨씬 더 젊고 유능하면서 젊은데도 굉장히 좀 그런 포용력 있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단순히 그렇게 돼야만 그냥 반짝하지 않는 더더욱 오래가는 큰 정치인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고 이준석 씨의 어떤 선전 저도 기원합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자극이 많이 되네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는 다시 대선 출마 선언문으로 누가 출마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하냐? 빨리빨리 좀 하지. 근데 어쨌든 대선 출마 선언문이 또 나오면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번개형 식으로 모여서 리뷰하는 모임을 다음번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을 거니까 잠깐만 비디오 좀 켜주세요. 자, 비디오 켜주시고 우리 우영 씨가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자, 화면 잠깐만 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네. 되세요.